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바로 가면 뒤에 진실이라는 감동적인 복수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인간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할 감동적인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의 클릭과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남겨주세요. 눈발이 거세게 내리치는 가운데 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몰아치며 을씨년스러운 울음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작은 골판지 상자 하나. 상자 안에서 갓난아기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고 여린 목소리였지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그 울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작은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저게 뭐야? 골목 끝에서 나타난 두 사람. 박노인과 정순 부부였습니다. 박노인은 40대 중반의 거친 손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느라 손등이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30대 후반의 여인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행상을 하느라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나, 이게 아기 울음소리 아니야? 정순이 뛰어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 박노인이 달려와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여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가락들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추위의 아기를.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아기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준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 참았던 모든 두려움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쩌지?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이토록 작고 무력한 생명을 차가운 거리에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부부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보. 정순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순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멈춘 것입니다. 작은 눈을 뜨고 정순을 바라보는 아기의 모습에 정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아기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박노인도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거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박노인의 마음을 녹여내렸습니다. 이 아이, 우리 아들이 된 거네. 박노인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민수, 민수라고 부르자.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순이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밤 세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부부.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15년 후 1993년 봄. 민수는 이제 15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5시 50분.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는 벌써 나가셨구나. 부엌에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냄비 옆에는 어머니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라. 어머니는 새벽 장 보러 갔다. 사랑한다.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겨주시는 어머니의 쪽지.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서 아버지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야간 건설 현장에서 막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더욱 구부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시느라 허리도 많이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벌써 일어났구나.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거친 손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민수야. 아버지는 글 한자 몰라서 평생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너만은 달라야 해. 아버지의 눈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기대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꼭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민수는 낡은 운동화 바닥에 구멍을 신경 쓰며 걸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양말이 젖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 신발을 사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배가 입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이토록 힘들게 해주신 것인데. 학교 앞에 도착하자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야, 거지 민수 왔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태준. 민수와 같은 반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태준은 매일 외제차를 타고 등교했고 비싼 브랜드 교복에
최신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임양하였다는 것.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는 더욱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는 태준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야, 민수. 오늘도 그 냄새나는 교복 입고 왔네. 태준이 무리를 이끌고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김철수, 박영호, 이상민. 모두 집안이 잘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 참았습니다. 말 안 해? 벙어리야. 태준이 민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건 맞지만 가난해서 냄새까지 나는 거야. 어제 목욕했어?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참. 뭘 싸왔는지 한번 볼까? 태준이 민수의 도시락을 빼앗았습니다.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김치랑 계란 후라이? 이게 전부야. 태준이 비웃으며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 민수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밥과 반찬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더러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정성껏 부쳐주신 계란 후라이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아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그냥 놔둬. 어차피 더러워진 건 누가 먹어? 태준이 더 비웃었습니다. 맛있겠다. 바닥에 떨어진 밥. 다른 아이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밥알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으니까요. 민수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민수 옆에 앉아서 함께 밥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끝까지 비웃었습니다. 거짓길이 잘 어울리네.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어머니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배가 안 고파서.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뻔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맛있게 먹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내일은 좀 더 맛있는 반찬 해줄게.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 부모님이 주무시고 난 후 민수는 작은 방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습니다. 여기저기 기운 교복, 낡은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한 자신의 모습.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이름을 되뇌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해 주겠어.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난한 집안에 힘없는 고등학생일 뿐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강태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부밖에 없어. 공부에서 성공하는 수밖에. 민수는 밤늦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눈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졸음이 와도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수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하루 19시간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태준의 괴롭힘이 계속되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분노를 모두 공부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야, 민수. 요즘 공부만 하네? 재미없는 놈. 태준이 비아냥거려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민수의 교과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용히 주워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놈. 태준이 중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성적은 날로 올라갔습니다. 반에서 꼴찌였던 민수가 어느새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수야, 이번 시험도 전교 10등이네. 장하다. 담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지만 민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올라가야 해. 민수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 잠자는 시간을 줄여본 돈으로 참고서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꼭 성공하고 싶어요. 민수의 눈에는 불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수. 강태준에 대한 복수. 그것이 민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관객 여러분, 이렇게 민수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복수극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가면 뒤에 진실 610단계 23. 마이너스 1996년 2월 15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우체통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간의 피와 땀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합격. 그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합격이다. 진짜 합격이야.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는 뛰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 정순이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오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뛰어? 어머니, 어머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지서만 내밀었습니다. 정순이 통지서를 받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진짜예요. 서울대에 붙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지서를 바닥에 떨어뜨릴까 봐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박노인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여보, 우리 민수가 서울대에. 정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통지서를 받아보는 순간 그의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녀석아, 정말 해냈구나.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글 한자 모르고 살아온 그였지만 저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가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아버지가 못다 한 꿈을 내가 이루어 주었구나. 아버지도 아들의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기다려라. 그날 저녁 온 동네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박민수가 서울대에 붙었다더라. 아니, 그 집 아들이? 어머나, 정말 대단하네. 이웃들이 하나둘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공부만 하더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민수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서울대 경영학과. 민수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강남에서 왔어. 아버지가 변호사시고. 나는 외교관집 아들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거든. 새내기들의 자기소개를 들으며 민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들을 모두 넘어서야 해. 그래야 강태준을 이길 수 있어. 민수는 대학 생활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첫째, 최우등으로 졸업할 것. 둘째, 영어와 중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것. 셋째, 강태준의 집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민수는 도서관에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놀 때도 민수는 묵묵히 책만 보았습니다. 야, 박민수. 가끔은 놀아야지. 공부만 하면 재미없어. 같은 과 친구 정우가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놀 시간이 없어. 왜? 돈이 없어서.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맞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태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강태준은 연세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특별 전형을 통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강문호 회장, 강태준의 아버지. 민수는 경제신문을 뒤져가며 강문호 회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강문호는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유통업, 제조업까지 손을 뻗친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강남에 본사를 둔 강산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저 회사에 들어가야 해. 민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민수는 우연히 강태준을 마주쳤습니다. 홍대 근처 술집에서였습니다. 민수는 과모임에 억지로 끌려온 참이었고 강태준은 친구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건.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강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여전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야, 계산 좀 빨리 해봐. 시간 없다고. 강태준이 알바생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며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군. 하지만 민수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뜨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강태준. 내가 준비가 끝나면. 대학 3학년이 되자 민수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토익 990점, 토플 만점, 중국어 HSK 최고급. 민수는 모든 어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학점은 4.3 만점에 4.2. 거의 올 A에 가까운 성적이었습니다. 박민수, 너 정말 대단하다. 취업 걱정은 없겠네. 교수님들도 민수를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강산그룹. 민수는 강산그룹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회사의 역사, 조직구조, 주요 사업 분야, 심지어 임원들의 개인 취향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 민수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준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1999년 3월 강산그룹 공개 채용.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강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3빌딩처럼 높이 솟은 사옥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로비에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4년간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민수는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인사팀장의 합격 통보에 민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뻐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입사 첫날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7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수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된 강태준은 여전히 잘생겼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강태준도 민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이 괴롭혔던 그 아이. 가난한 집 아들로 무시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과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민수라면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을 텐데 지금의 민수는 당당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어색하게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가 이제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에게서 예전의 약함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했네. 완전히 변했어. 점심시간 강태준이 민수에게 다가가 함께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강태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수가 거절할 리 없었는데 뭔가 이상해. 이 분위기가 뭐지? 하지만 민수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분한 걸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태준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입사 6개월 후 민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습니다. 상무님이 감탄할 정도로 완벽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약점을 찾는 것. 민수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강태준의 비리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기획팀으로 발령받은 소식을 들은 민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획팀은 회사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부서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기획팀에서 민수는 더욱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략 수립, 프레젠테이션.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동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는 척하며 강태준의 업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강태준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처 중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령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준이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50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강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한 달 더 지켜본 결과 강태준의 횡령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3년간 총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민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가짜 회사 설립 서류, 강태준과의 통화 녹음까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월요일에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이 민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무슨 얘기인지 물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이 간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강태준은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애원했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일을 언급하며 강태준을 몰아붙였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민수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매일 밤 울면서 잠들어야 했던 시간들을 강태준이 알기나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도 당해봤다고, 자신도 임양하라고.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살 때 강 회장님 댁에 입양됐다고, 그전까지는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민수처럼 버려진 아이였다고. 입양된 걸 들키면 안 된다는 압박감, 아버지의 기대, 모든 게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 거냐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서 민수처럼 더 약한 아이를 찾아서 괴롭혔다고. 강태준이 흐느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처지면서 민수를 그렇게 괴롭혔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강태준이 사실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니. 강태준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돈을 다 갚겠다고, 회사에도 사과하겠다고. 민수는 강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강태준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복수했다는 만족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강태준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관객 여러분, 이 순간 민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눈앞에 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강태준은 민수와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날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을. 강태준이 고백했습니다. 그날 자신도 무서웠다고. 새 학교,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게 무서웠지만 특히 자신이 임양아라는 걸 들킬까 봐 두려웠다고.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강 회장이 늘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강 집안의 아들이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태준은 늘 강한 척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척, 우월한 척. 그래야만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다고. 민수를 보는 순간 알았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자신처럼 가난하고 약하다는 걸. 그래서 민수를 괴롭힌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를 괴롭히면서 자신이 민수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었다고, 자신이 진짜 강 회장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싶었다고. 강태준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신도 똑같이 무력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자신도 떨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집안에 먹칠을 하려고 하느냐, 임양해준 은혜를 생각하라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았다고,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다고.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강태준의 고통이 자신의 것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큼은 강하고 싶었다고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수를 괴롭히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었던 거라고. 강태준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수도 자신처럼 힘든 상황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괴롭혔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강태준이 사실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강태준이 민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냐고. 자신은 계속 도망만 쳤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 힘만 믿고 살았다고 회사에서도 횡령까지 하면서. 강태준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자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자신과는 다르다고.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준이 민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며 낡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출생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그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는 강태준의 출생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일 1978년 12월 24일. 출생병원 서울시립병원.
출생시간 오후 3시 15분.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출생 정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에서 가져온 자신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일 1978년 12월 24일. 출생병원 서울시립병원. 출생시간 오후 3시 20분. 두 사람이 서로의 서류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5분 차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5분 차이로 태어난 두 아이.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형제인가 하고.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강태준이 자신의 형이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중얼거렸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서울시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을 뒤진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78년 12월 24일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임양을 보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형제였다고. 민수도 병원 복도에 털썩 앉았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친동생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민수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그저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강태준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형제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원수로 살아온 두 사람이 실제로는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이냐고 강태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준이 민수를 급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며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출장 중이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서재에 깊숙한 곳, 비밀 금고 안에서 강태준이 발견한 것은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8년 10월 15일. 박영수와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하지만 그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쩔 수 없다. 1978년 11월 20일. 박영수가 계속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한다. 그를 조용히 처리해야겠다. 1978년 12월 20일. 박영수 부부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제 그 땅은 완전히 내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니. 민수와 강태준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수가 자신들 아버지 이름이라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강 회장이. 강태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78년 12월 24일. 병원에서 쌍둥이를 확인했다. 한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다. 죄책감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아이는 차마 함께 키울 수는 없다. 너무 죄스럽다. 1978년 12월 25일. 한 아이는 변두리에 버렸다. 누군가 발견해서 잘 키워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민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강 회장이 자신들 부모님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키웠지만 민수는 버린 거라고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원수 집에서 자란 거라고. 두 형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에 강 회장과 박영수 부부가 함께 찍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친구였던 것 같았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죽인 거라고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한 아들은 키우고 다른 아들은 버린 거라고. 민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왜 강태준이 그 집에서 자랐는지. 강태준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원수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고.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준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라고. 자신들 부모님의 원수에게. 민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강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싸우자고. 두 형제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한 달 후 강산그룹 회장실. 강문호 회장이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수와 강태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아버지가 아닌 강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강 회장이 놀라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알았다고. 박영수 부부 살인 사건을. 민수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 부모님을 죽이고 자신들을 헤어지게 만든 것을 안다고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자신들은 형제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박영수 부부의 아들들이라고. 민수가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강 회장의 일기장, 살인을 지시한 녹음 파일, 토지거래 조작 증거들. 이것들을 어디서 찾았냐고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서재에서 찾았다고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다고. 강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준에게 자신마저 배신하냐고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제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라고. 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들은 평생 헤어져 살아야 했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야 했다고. 강 회장이 애원했지만 두 형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문호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5년 후. 민수는 양부모님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박노인이 웃으며 고맙다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순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민수가 정말 효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강태준도 이제는 두 분을 진짜 부모처럼 모셨습니다. 정순이 반갑게 맞이하며 어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강태준이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정순이 이런 걸 왜 사왔냐고 돈 아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께서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노인이 두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인 걸 알게 된 것도 어머니와 자신이 너희를 키운 것도 모든 게 하늘의 뜻인 것 같다고 박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박노인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정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민수와 강태준이 동시에 두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진짜 부모님이라고. 자신들을 길러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두 분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고. 너희들이 있어서 자신들도 행복하다고. 저녁 무렵 민수와 강태준은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형제인 걸 알게 된 것도 진짜 가족을 만난 것도 맞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복수에만 매달렸다면 자신들은 평생 원수로 살았을 거라고. 그러게.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태준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민수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